교육 정책에 대해서 저희한테 또 의견 물어봐 주시면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 생각들 조언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이제 예. 그러고 싶습니다. 예. 네. 저도 사실 교육자였습니다. 그러시죠? 대학 네. 교수 출신이다 네. 보니까 네. 누구보다도 교육에 관심이 많고요. 네. 그리고 특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인재 양성이고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데서는 국가에서 제1순위로 꼽아야 되는 분야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교육이 저도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 옛날 산업화 시대 교육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개혁이 필요한데 음. 어떤 정부도 교육 개혁은 그냥 관심이 없고 네. 어떤 뭐라고 합니까? 교육 개혁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에 해당되는 대학 입시 그것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계속 바꾸기만 하니까 네. 오히려 사교육만 훨씬 더 늘어나고 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말씀 좀 들으러 왔습니다. 네. 네. 사실 모든 정부가 교육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은 지대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느껴지기에나 이제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교육이 제대로 굴러가고 제대로 변해가느냐에 대한 답이 잘 안 됐었던 게 문제일 거라고 봐야겠고요. 대입제도도 마찬가지죠. 과도할 정도의 대입제도에 모든 정부가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정부마다 제시했던 대입제도가 결과적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이제 새로운 안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은 뭐 조변 섞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건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또 실제로 정책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잘 안 변하나 왜 잘 안 바뀌냐 이게 전 질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입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잘 안 변하나랑 관련지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디테일에 약한 정책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을 잘 몰라서 그 현장을 나온 모른다고 정책인가요?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네. 현장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해결되는 건 아닌 문제도 있는데 예. 방향성에 대한 큰 문제의식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님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시대가 이미 많이 변해서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산업화 시대 때 추격 경쟁 시대의 수준의 교육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은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의식과 방향성만 가지고 사실은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과 방향성은 있지 구체화된 아주 디테일까지 나가는 정책까지 나가지 못한 게 문제였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습니다. 예. 그중에 대입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는 사실은 한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혼란만 불러일으키고 거의 한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아까 제가 디테일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6월달 정도입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그때 이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회의가 인수 역할을 대신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이 돼 있었고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상곤 장관이 그 이전서부터도 계속 공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수능을 자격고사와 내지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겠다. 이걸 쭉 공언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명되신 상태에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국정기획자문회의 교육분과에서 이제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이제 저도 불려서 갔는데 수능 절대평가를 하자는 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수능 시험을 보면 90점 이상은 다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그래서 9등급까지 점수로 이제
등급 점수 주자 이런 뜻인 겁니다. 지금 수능 시험에 애들이 국어, 영어, 수학, 이제 사회에서 두 과목이나 과학에서 두 과목이나 앞으로 이제 사회과학 가리지 않고 두 과목.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하면 이제 5과목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탐 두 과목 혹은 과탐 두 과목이에요. 예. 그럼 9등급을 하겠다 그러면 국어를 9등급으로 낸다는 뜻은 만점이 9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점수로 말하면. 1등급한테 9점을 주는 거죠. 2등급은 8점, 7점 돼. 빵점은 없고 1점서부터 9점까지 예. 점수 체계를 가진 시험을 본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만점이 9점인데 시험이 5과목이니 5, 9, 45, 45점 만점짜리 시험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예. 빵점은 없이 111이니까 5점에서 45점까지 총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시험 보는 학생들은 60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칸은 5점부터 45점까지니까 점수 칸은 41칸이 나옵니다. 시험은 60만 명이 봤어요. 예. 총점의 칸은 41칸입니다. 이 말은 한 점수당 평균 15,000명 가까이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동점자가. 예. 근데 서울대에서는 그 당시에 정시에서 725명을 뽑았습니다. 자, 725명을 뽑는데 동점자가 15,000명이 왔어요. 아니요. 변별력이 없는데. 변별력의 문제란 말은 변별력에 따라서 거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변별력 문제의 핵심은 동점자가 얼만큼 생기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제 5월 1등급은 적어서 한 5,000명 된다고 치더라도 725명 뽑는데 5,000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다음엔 어떻게 뽑습니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당연히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뽑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모 인사께서 주관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테이블에 가까이 앉으셔가지고 선생님 뭐를 뽑으면 좋을까요? 저는 참. 이게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문제의식과 생각 안 하고 맞습니다. 만든 겁니까, 그렇게? 문제의식하고 방향성인데 문제의식과 방향성이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자체가 정책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에서 문제가 뻑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 아닌가 배 다른 얘기가 나와야 돼요. 문제 이거 아닌가 배 또 다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런 일의 반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건 수능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가 그때 당장 나온 얘기도 아니고 이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교육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수년 전부터 절대평가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자격고사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던지죠. 그 다음에 대답이 없습니다. 예. 요즘에는 마이클 샌드를 들여와서 추첨으로 뽑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모든 연구가 교육 정책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육이 잘 변하지 않고 자꾸 교육 문제 개혁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되느냐? 방향성들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현실 문제를 변화시킬 정도의 힘 있는 구체성들을 갖지 못한 그런 정책들이 저는 이런 문제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입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그 이전의 유아나 또는 대학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현실을 보면서 차근차근 아주 구체적으로 개혁안을 갖다 담아내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걸 커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정책을 제안했을 때 그 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기업하시는 분도 이걸 누구나 다 알죠.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시장 조사를 반드시 해볼 것이고요. 이 제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마케팅 전략은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 충분히 조사하고 준비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내놔도 현실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변수에 부딪힐 때가 있고 그때 플랜 B가 필요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 정책에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폭망했는데 20몇 번의 정책이 나온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도 안 해보는 겁니다. 예. 그냥 아이디어 떠오르면 괜찮은 것 같아?가 정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생기게 되면 또 수정안 나오고 더 문제는 이런 문제 생길 거라고 말을 해도 그냥 듣지도 않는 강행해서 그 문제가 바로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전 그런 문제가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표님께서 이제 선거운동을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신 거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던 교육 문제에 있어서 참신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담겨서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신뢰가고 아 저렇게 가면은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수 있겠다. 예. 이런 내용들을 던져주실 수 있으면 그러면 대표님께도 의미가 있고 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한테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30이 가장 상실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가장 먼저 경험하는 불공정이 사실은 입시 제도에 대한 불공정입니다. 그 중심에 사실 학종이 있는 거죠. 이게 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학종이 부모 찬스로 악용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전문가를 찾아뵙고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또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이런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가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공통점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 교육 과정 중에 있어서 가장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의 첫 번째가 대학 입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유치원 내지는 초등학교의 전일제 학교 문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 학력평가, 기초학력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